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제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오른쪽부터 그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네, 제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부산 여행 특공대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를 절대 가지 않는 여행사. 네, 한마디로 이제 부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여행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부산의 산복도로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면서 부산의 좀 속살이랄까요? 이런 속살들을 보여드리는 그 여행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여행 특공대 대표 손민수고요. 네, 부산에서는 손 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손 반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밀밭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고요. 20대 때 이제 음악 한다고 뭐 서울에 가가지고 좀 밴드 활동을 하고 앨범 내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은 지역에 대한 좀 새로운 눈을 좀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포함해서 뭐 다양한 문화기획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뭐 지역 연구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건 좀 했었고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 영어영문학과에서 문화연구를 전공하고 있는 김용규라 합니다. 영어영문학이라니까 부산학하고는 많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연구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산학 자문위원, 이 부산학센터 자문위원을 거의 아마 초창기부터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 외국 문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산 연구에 어떻게 보면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문화 연구를 하면서 외국 연구 쪽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을 부산 연구를 통해서 많이 보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인사만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부산학연구센터 권태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참고. 네, 저는 부산에서 언론 활동을 조금 오래 했고요. 지금은 부산학연구센터의 기획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차용범입니다. 저도 부산학 연구 지금 자문위원을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1, 2년 하고 말 것 같았는데 20년 엄청난 세월을 갖다 쌓았고 비로소 제가 부산 사람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습니다. 현재는 뭐 경성대에서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어떤 지역 연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뭐 직접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제 삶의 미천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이런 자리에 올 줄 몰랐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설사라는 말이 있을 때부터 해설사를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문화관광해설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곳곳에서 부산에 담긴 다양한 시간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앞서서 말씀 주신 두 분 강연자 중에 오재한 부원장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막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는 듯해서 굉장히 좀 좋았고, 부산의 재발견 그 책이 부산연구원에서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거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좀 활용하는 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기대하시고 센터장님이 저를 또 여기 초청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진행 방식을 먼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민정 해설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장현정 대표님과 손민수 대표님 그리고 김민정 해설사님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냈고 했던 작업들을 좀 활용하고 계신 지역에서,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좀 그 활용 경험 중심으로 좀 질문을 저희가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질문을 공통 질문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답변 듣는 과정에서 좀 재밌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 혹은 또 저희 또
참석해주신 저 김영희 교수님이나 저희 이제 기획위원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창권 교수님, 박창희 교수님, 김영규 교수님 요 세 분은 저희 이제 센터의 기획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작업들과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소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이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공통 질문으로 만들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장현종 대표님이나 손민수 대표님이나 김민정 해설사님께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는 뭐 그냥 제가 내키는 대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이제 금방 김민정 해설사님께서 먼저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인상 깊은 발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정 해설사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좀 애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사가 된지 제가 처음에는 부산 문화유산 해설사로 선발이 되었었거든요. 2001년에. 그러다 2005년에 문화관광 해설사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름이 전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저희는 이름 바뀌는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저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산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것에 대한 좀 많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걸로 바뀔 때 굉장히 폭넓어지고 또 다양한 것들을 또 섭렵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어서 다들 부산 문화유산 해설사이기를 끝까지 좀 잊고 싶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부산 해설사로 일단은 그 부산 박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이 되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국사라고 하는 제가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줄기만 배우는 그런 식의 역사를 배웠다면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지역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한창 교육받고 이럴 때는 커다란 나무나 커다란 바위만 하나 있어도 저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자료가 제가 2001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가 사실은 좀 많이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정보의 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좀 뭐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되지만 쓰레기 정보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는 정보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이라든지 각 소장 학자들 이런 분들을 제가 20년 넘게 해설사를 하다 보니까 부산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기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장 학자들의 어떻게 인력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의 성함들을 저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는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 발행하는 어떤 책들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사라고 하는 일 자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설사 선생님들 중에는 공부가 병이 싫어서 본인이 연구자로 착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해설사고 해설사는 기존 연구가 된 연구자들의 어떤 그 아웃풋을 가지고 일반 시민이나 일반 불특정 다수 남녀노소 학력 불문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의미를 가지고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의 어떤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내는 그런 연구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막 질문의 그 방향성과 옆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이죠. 스마트폰 때문이기 때문에 해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왕왕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좀 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해설사도의 고충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옆으로 너무 나갔죠. 네. 그 마이크가 안 되는데. 네. 네, 사실은 제가 공통 질문으로 드린 세 가지를 답변을 다 해주셔서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신 배경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살아오시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박물관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좀 문화해설사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예, 부산 박물관 대학 이런 데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는 결혼한 즉시 저희 같은 세대는 제가 89학번인데요. 경단이 되는 그런 세대를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특히나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사회과 내용에 부산의 생활이라고 하는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4학년 때 조금 범어사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서 5학년 때 본격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교과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또 좀 지역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박물관 대학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이어가서 더욱더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좀 확장되는 네네, 계기가 그렇습니다.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이제 제가 딱 들으면서 꽂혔던 게 그 관광 해설사가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아마 저항이 우리 있었습니다. 손민수 대표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손민수 대표님 한번 어떻게 이제 활동하시게 되셨는지. 네, 사실 저는 좀 이 스토리의 시작 자체가 좀 되게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2009년경인가 산복도로에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 전셋집을 구하다가 제일 싼 집을 찾아서 올 전세가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산복도로에 전셋집을 하나 얻게 되어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네가 와다시 산복도로에 왔노 이 말씀을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조금 나가셨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사를 하고 나면 아이고 이사한다고 고생했지 수고했지 이 말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니까.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아들들이 어머니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수정동 산복도로에 살다가 강제 철거를 당해서 서동으로 쫓겨갔더라. 제가 서동에서 태어났었는데요. 어릴 때 꿈이 서동을 벗어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서동은 대단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우리 어머니 얘기를 곰곰이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은 우리 어머니의 얘기지만 작게 보면 근데 크게 보면 이게 부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20년지기였던 친구를 우연히 또 산복도로에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옆집으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밤마다 저를 데리고 산복도로 야경을 보여주고 산복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평생을 산복도로에 살았던 친구고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그러면서 산복도로에 대한 그런 매력에 조금씩 빠지면서 이 산복도로라는 공간이 내가 알고 있었던 못 살고 가난했던 공간이라기보다는 부산의 근현대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산복도로에 관심을 갖고 문헌들을 찾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산복도로의 매력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복도로가 아마 우리 부산의 시그니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제 이렇게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일본 스루 가이드라고 하죠. 일본 가이드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나가면 2박 3일을 나가면 19시간, 20시간 가까이를 얘기를 하는데 부산을 다시 돌아다 보니까 부산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분들 물론 그때 당시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지역의 향토사학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여행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좀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 여행 특공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모티브로 잡았던 산복도로 가장 부산다운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산복도로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는 풍경 이것이 가장 부산다운 모습이 아닐까. 자, 이거는 단순하게 산복도로에 서서 바다를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즉 부산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면서 바다를 보는 것이 가장 부산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스토리를 입히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분이 해서 장현정 대표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장현정 대표님은 저희 아까 본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와중에 저희 이제 부산학 연구총서를 계속 발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저도 무슨 큰 뜻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뭘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90년대 말에 이제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연습을 하거나, 연습실이 그때 동네에 있었는데 연습을 하거나 조그만 소극장에서 공연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앨범 녹음을 하려고 보니까 부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스튜디오나 이런 게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영화제도 생기기 전인데 뭐 영화제가 있었나? 하여튼 뭐 영화도 그렇고 출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출판도 작가들은 계시는데 사실은 인쇄 제본 정도만 되고, 출판이라는 건 사실은 후반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이 나오면 제대로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적어도 한 18개월 정도는 케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책을 보관하는 것도 제습이라든지 책에 딱 맞춤한 창고에서 제대로 보관을 해서 이런 이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문화 생태계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한두 개가 계속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20대 초반에 되게 어린 나이지만 아예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때 여자친구나 친구들 다 부산에 있고, 뭐 밥 해준 엄마도 부산에 있고 이러는데, 가면은 이제 제가 다 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뭔가 이 앨범 녹음 때문에 이렇게 삶의 터전 자체를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가? 또 부산이 작은 도시도 아니고 굉장히 뭐 큰 도시인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좀 저한테 컸었고요. 그리고 이 부산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악을 그만두고 한 5년 있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이솝우화에 보면 혀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왕이 이제 딸을 구하기 위한 뭐 약을 구해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약을 이제 먼 길 가서 구해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신체 기관들이 서로 그 공치사를 한단 말입니다. 눈이 뭐 나 없었으면 어떻게 갔겠냐, 발이 내가 제일 고생했다 하는데, 혀가 이제 사실은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딴 건 몰라도 너는 진짜 한 거 없다. 되게 추울 때도 그 입안에서 따뜻하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여튼 얘기를 들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찾던 그 약이냐 이러니까, 아 이거 개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놀리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묻겠다 이러니까 뭐 개똥이다 이래서 죽여라 이러니까 이제 끌려 나가는데, 신체 기관들이 미안 뭐 미쳤냐 이러니까 이제 아 왕이시여 뭐 제가 너무 먼 길을 다녀오라고 피곤해서 좀 헛소리를 했다. 이게 사실은 그 찾는 그 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이제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디어라든지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 뭐 방송이나 언론 같은 경우에도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저한테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수영구잖아요. 수영구가 사실은 경상 좌수영 자리인데, 이것도 지도상에서 보면 통영이 왼쪽이고 부산이 오른쪽인데 사실 좌수영 우수영 바뀌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양에서 임금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20대에 제가 또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삐딱한 생각들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그 서울이라고 하는, 또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줌의 사람들이 너무 좀 거칠게 뭐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부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한두 줄이 되게 다른 각도로 이게 나중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뭘 좀 기록을 남기고 뭐 조금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제가 출판사 만든 이후로 사실 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책을 엄청 많이 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근데 사실은 출판 쪽에서 교보 광화문, 또 영풍 강남 이런 대형 서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서점의 매대 관리를 잘 해야 일주일쯤 뒤에 그게 이제 트리클 다운처럼 더 작은 서점들로 가면서 쭉 이렇게 불을 지피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 매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책 제목에 다 있으면 그 서점 직원들이 좋은 매대를 잘 안 줘요. 그건 부산뿐만 아니라 강릉, 속초, 통영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냥 작은 매대 쪽으로 빼고 좋은 매대를 잘 안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좀 의식적으로 되게 부산책을 많이 남기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출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출판은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하고는 오히려 되게 부딪힙니다. 출판은 계속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감시나 어떤 그 뭐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억압의 대상이었지 이게 지능의 대상이 됐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출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지능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국가나 민족하고는 그래서 약간 부딪히는 게 많았고, 출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랑 같이 성장해 왔었습니다. 도시의 대학, 도시의 어떤 지식인들, 또 기존의 권위 있는 사람들, 제도권에서는 인정을 못 받지만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떤 노하우를 쌓아온 사람들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출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생각들이 계속 출판을 하면 할수록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세 분 다 이제 약간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셨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명감까지도 가지고 계신 듯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혹시 세 분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들으시면 질문하실 만한 거, 네. 저 문화 해설하시는 김 선생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아니면 부산 홈페이지도 그렇고 부산관광공사의 홈페이지도 그렇고 1등이 뭐 거의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오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혹시 외지인들 모시고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요?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약간의 그 교수님하고 저와의 어떤 하나의 약간의 어떤 그 정보의 괴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딱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따로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위에 보면은 비집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저희가 지금 부산문화관광해설사는 25군데의 근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는 데가 해운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는 데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감천문화마을은 얼마 전에 시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조금 줄어가지고죠. 우리 손 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약간 회복세에 있고, 평일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명, 주말 기준으로 해서 9,000명. 으로 해서 오는데, 저는 거기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한테 어느 나라 사람까지 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어로도 안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온다고, 전 세계인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니까 몰타 공화국 들어보셨죠? 몰타 공화국이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인구가 52만 정도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조차 부산 감천문화마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2020년대에 어떤 그런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픽하는 명소하고 또 앞선 세대에서 픽하는 그런 곳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운 최치원 선생님 석각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2005년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해운대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 여쭌 네.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강 부산시 홈페이지 비짓 부산 보면 해운대 강안리 부산 불꽃축제 감천문화마을은 한 5번째 있더만은요. 그리고 그 우리 SNS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외국에서 수집을 한 건 4개에 그 해운대가 1위로 돼 있고요. 예, 브랜드 자체는 해운대가 네, 크죠. 곳곳에 이제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네, 이 해운대에 대한 소개가 네. 가령 우리 부산관광옥사나 뭐 또 그 비짓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고 해수욕장이다. 대한민국 최고 해수욕장이다. 밤에는 주변에 그 야경이 좋고 또 거리나 먹을 것이 많아서 인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소개를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유행하는 그 AI에도 들어가서 부산 해운대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으면 역시 대답이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나 아니면은 또 우리 부산을 연구하는 지역 그 학자들이 해운대나 아니면 부산에 대한 보다 좀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설을 해주시는지 그런 그거는-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십니다. 네. 예, 그거는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저희가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있는 해설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깊이 있는 의미 전달이 1번이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저희 소개와 함께 인사를 통해서 이 명소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항상 해설 시작 전에 묻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실 수 있냐고. 왜냐 그분들은 여행을 오신 거고 관광을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 니즈에 맞는 해설을 해줘야 되지 내가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은 해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대한 깝깝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정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질문을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향후에 큰 프로젝트라든지 중장기 프로젝트는 당연히 부산연구원 같은 큰 단체에서 해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많이 있는 우리 부산의 명소라든지 부산 지역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없고 있는 것만 그대로 쫙 드래그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감 있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자료라든지 연구 성과 같은 게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도식적인 20년 전, 30년 전 그 자료 가지고만 떠들고 있다는 이거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멋진 연구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2015년도에 이 부산연구원에서 피난수도 관련된 기초 연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굉장히 부산 지금 현재 제가 부산 근현대역사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딱 꼽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각 다른 뭐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들 뭐 중앙도서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초 연구가 굉장히 저는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지금 거기서 추려가 14군데 올렸지만 지금은 8군데 됐다 9군데로 최종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정 목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냐면 11월 중순에 부산 근현대역사가 별관 그 앞쪽에서 최태성이라고 아시죠? 한국사 1타 강사 쌤이 피난수도 부산을 강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무 끝나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팬덤이 있더구만요. 어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손들어가 이야기하는데 그 젊은 아빠와 아이들인데 그 선생님 강의만 30 몇 번째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역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다시 역사의 쓸모는 책을 내셔서 책을 막 선물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손들어 맞춰줬어요. 피난하고 피란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하니까 손들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부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임시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그 본관도 마찬가지. 올해 1월 5일 날 개관한 본관 같은 경우에도 3층이 상설 전시지이지 않습니까? 근대도시 부산 쫙 들어가는데 앞에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임시수도라고 표현을 해서 착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떨어진 이런 것들 하나? 이게 아직도 공유가 안 됐나? 유승훈 선생님이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임시수도란 표현보다는 피란수도란 표현이 훨씬 많이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저는 성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산연구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연구된 것도 끊임없이 그 기초 연구된 걸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시기를. 네. 그래야만 우리가 최신 정보를 가지고 해설도 가능하고 자료도 홈페이지 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업데이트 문제는 저 뒤에 계신 저희 부산 도서관에서 아마 잘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네. 부산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부산 도서관 생긴 거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공간에 모아서 다양한 그 부산 관련된 책자가 한 곳에 딱 갈 수 있다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 이거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제가 원래는 저희 교수님들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2번과 3번이 어우러지면서 답변을 다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가다가 아니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 혹시 이번에 장현정 그 대표님부터 혹시 그 저희 성과들 물론 저희 출판해 주시기는 하는데 혹시 성과들을 어떻게 좀 다른 좀 이렇게 뭐 언론 홍보 아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좀 활용하고 방식 같은 게 있으시면 그 아까 이제 오재환 부원장님 그 발제하실 때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정책에 되게 그 최근에 이제 부산의 영도 문화도시라든지 수영 문화도시라든지 또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문화나 예술을 약간 데코레이션 취급을 했었거든요. 예산 남으면 좀 하고 뭐 이런 건데 최근에는 문화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나 이게 도시를 살리는 데 되게 핵심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시민들하고 어떤 그 정체성을 좀 공유한다거나 그 마을의 어떤 걸 뭐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문화도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런 커뮤니티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 이제 이런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뭐 30년, 40년씩 사셨던 분들도 사실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하게 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출판사에서도 물론 이제 부산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시민들하고 뭘 할 때는 사실 권위의 문제가 좀 중요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대학이라든지 뭐 부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내놓았을 때 시민들이 사실 그걸 신뢰하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기대서 그 연구원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서 뭐 시민들하고 뭘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뭐 지역 브랜드라든지 또 문화 출판사에서 최근에 굿즈라고 하죠. 그 문화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작품과 상품 사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산에서 아트페어 이런 것들이 좀 성공한 이유도 미술이나 예술에 대한 그 수요는 높은데 작품을 하기에는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못 사니까 한 2,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상품이 아닌 어떤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경험을 이제 준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아트페어의 그 성공의 원인인데요. 사실은 핵심은 그건데 저희들도 사실은 문화를 소비하는 분들의 이걸 봤을 때 기능적인 것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소비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동물권이라든지 나는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작게는 몇천 원부터 뭐 우리가 볼 땐 되게 많은 돈까지도 뭐 몇십만 원까지도 쓰면서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이제 문화적 정체성을 이제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부산다운 어떤 걸 만드는데도 사실 이런 이제 뭐 피난수도라든지 아까 삼복도로 감천마을도 지금 오버투어리즘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삼복도로에 대한 문제 제기 다 바다의 도시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부산에 산도 있고 그 산에 사실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끄집어냄으로써 폭발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은 좀 독자들하고 같이 나누는 곳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부산 여행 특공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를 절대 가지 않는 여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부산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요. 오로지 제 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 1000% 적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죠.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2013년에 베타 테스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복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좀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게릴라 버스 투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동구, 서구, 중구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도가 되게 높으셨고 그리고 특히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높으셨어요. 와, 내가 생각했던 부산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부산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혹은 내가 평생을 부산에 살아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향후에 동구만 여행하는 2박 5 버스 투어, 그리고 아까 이 피난 수도에 대한 그런 기초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저희가 이 게릴라 버스 투어를 조금 세분화해서 서구만 여행하는 피난 수도 부산 여행 서구편, 그리고 피난 수도 부산 여행 남구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저력마 영도 스토리 투어 버스를 만들었는데요. 부제가 있었어요. 태종대를 가지 않는 3시간짜리 영도 프로그램.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의 98%가 다른 지역 분들입니다. 부산 분들은 돈 주고 부산 여행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태종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을 막 드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영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을 내립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느끼면서 사람들은 영도가 태종대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태종대가 영도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그리고 사람들은 태종대만 알고 있구나. 하지만 영도는 태종대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스토리,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게 안타까워서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이제 부산포 해전을 모티브로 해서 불멸의 이순신 부산포 해전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을 한 500명을 연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으려고 통영, 거제, 여수가 아니라 부산에 와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1962 산복도로 야경 투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런칭을 했던 거죠.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런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풍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여행을 와서 예쁘고 아름답고 혹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명소들을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오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지역에 혹은 그 어떤 사물이나 풍경에 담겨 있는 스토리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스토리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인간의 스토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만큼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스토리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 배경, 아까도 이제 우리 김민정 해설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걸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산학 연구 성과물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가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 팩트 체크가 된 것들에 우리는 좀 살을 좀 입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그 당시 도시재생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채록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채록 연구를 통해서 나온 성과물들은 곧 삶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녹아지면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이 참가자들과의 공감대를 더 형성시킬까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고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감동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토리텔링화해 나갔던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부산학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성과물들을 저희가 잘 활용했던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최종 질문으로 가기 전에 저희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이렇게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저희 부산학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뭐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을 아마 들으시면서 저희 실제 이제 이 기획하고 연구하시는 저희 기획위원분들이 아마 좀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얘기와 더 앞서 이제 쭉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저희 연구 기획물이나 아니면 뭐 성과물 같은 거, 추억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기 박찬희 교수님부터. 예. 역시 그 스토리텔러들이 되나니까 뭐 마이크를 주기가 겁난다, 그죠? 말씀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핵심들, 하여튼 현장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잘 감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산에는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이 부산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이나 내용, 뭐 비전 이런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죠. 넓죠. 이게 뭐 여하튼 부산 역사가 이제 굴곡이 많고 뭐 근현대사의 어떤 한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역동적 시민들의 삶, 뭐 민주화 운동
까지 이렇게 그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정책 인문학이란 그 개념은 상당히 그 괜찮은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그 방향성을 잡고 지향점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지금 생산 그러니까 뭐 성과물들이 나왔고 생산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지금 조금 불안하고 뭔가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나름대로 연구 이론이라든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체계, 부산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지금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어떤 뭐 삶이면 삶, 뭐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뭐 이래 그다음 명소 뭐 이래 가지고 쭉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막 뒤섞여 가지고 지금 부산학이 논의가 되고 있다.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물론 총론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가야 될 부분은 이제 강론이 또 좀 중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학이라는 큰 이게 덩어리 속에서 논의가 될 것도 있지만은 강론이라고 하면은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장학이라든지 영도학이라든지 동네학 대표적으로 낙동강 하구학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낙동강 하구의 무수한 개발 사업, 그 문화자산들, 생태, 지금 또 가끔 벌어지고 있는 그 하구뚝 개방을 둘러싼 뭐 이야기, 그리고 그 맹물들, 낙동강 제첩, 뭐 낙동김,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중구난방으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가닥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만 하더라도 낙동하구학 정도를 이렇게 맥락을 잡아서 핵심을 짚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미래 세대에 또 미래 세대가 이게 논의할 어떤 과제들, 그래야 이게 이제 에코 델타 시티를 우리가 그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에코 델타 시티 자체의 역사성, 현재성, 미래를 갖다가 같이 주변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가 돼야만 이거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치밀한 강론에 대한 조금 더 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학도.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산학의 적은 부산학이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조금 이상한 뭐 이야기가 같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정체성을 찾고 과거 지향적인 어떤 이야기들, 지금 부산학 성과물들을 보면 한 87, 80%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과거에 어땠더라, 뭐 부산의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피란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과중하게 한 것이, 물론 뭐 성과도 이래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이 도시 규모나 뭐 우리 그 뭐 스토리 양상으로 볼 때 피란 수도 이야기는 뭐 그만해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양적으로 좀 과다했다는 이런 느낌이 이제 확 좀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학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으셨던 성과물은 혹시 있으실까요? 성과물 많죠. 개인적으로 재밌으셨던.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이제 본 게 아까 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학 선구자들 해가지고 그 사실 한 분 한 분이 다 책이 한 권씩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분을 묶어서 가지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엮었는데 뭐 그것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단순한 사람 조명이 아니고 부산의 정신을 뽑아내는 이야기거든요. 부산의 어떤 그 진짜 부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부산의 어떤 의리라든지 그다음에 바다에 대한 어떤 그 뭐 애착이라든지 자료 하나를 뭐 건지러 어떤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부산 사람의 어떤 핵심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서 좀 인상적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관심 있었고 재밌던 것과 이걸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재밌는 걸 좀 대비를 좀 시켜보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최영범 교수님 혹시 저 생각으로는 저도 우리 부산학 연구소에서 1년에 뭐 적어도 3건 정도 시민 총서 뭐 또 교양 총서 이런 총서들을 내는데 어떤 한 건도 뭐 제가 저한테는 뭐 소홀하게 다가온 게 없습니다. 뭐 혹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한 건 내는데 워낙 좀
입씨름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그 시간들이 길거든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다 그 머리에 남아 있는데 방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그 부산학의 선구자들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저한테도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게 그 부산학 연구센터 20년 정도 맞아서 그 책을 만든 것인데 제가 그때 그 맡은 그 대상은 박원표 선생인데요. 박원표 선생이 그 대명사 제목 그대로가 부산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분이 1910년 출생이니까 1910년 출생으로서 청년기부터 금융인으로 이분은 뭐 학자도 아니고 그저 뭐 제약권에 있는 사람인데 금융인으로 있으면서 부산학에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부산학에 관심을 가지고는 부산 천지를 돌아다닌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분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신문을 만들면서 197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오 원장님이 내년 곧 부산항 개항 100년이 된다 말씀을 100년에 150년이죠. 150년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 대학신문에 1976년 1월 1일 신년호 특집으로 부산항 개항 100년에는 특집을 해드렸어요. 특집을 하면서 그걸 연중 시리즈니까 한 40번쯤 시리즈를 한 거죠. 온갖 그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때 발제 논문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렇게 저희들 뭐 대학생이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박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 이제 그분을 물어 뭐 송도 그 암남동에 살고 계시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가서 큰절함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취지로 발제 원고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인연을 맺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이 쓰신 그렇게 많이 활동하신 데 비하면 남긴 단독 저서는 7권인데 7권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저 속으로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부산에 대해서 역사학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실정적으로 다니면서 사료를 축적을 하고 이런 거를 쓰셨는지. 그러고 있다가 부산학 연구센터에 마침 조금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제가 박표 선생을 썼는데 쓸 때 그분의 저서 또는 부산일보 국지신문에 실린 그분의 활동 기사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걸 찾아보고 그날 그 한 건 한 건 찾을 때마다 배가 불렀어요. 마지막에 가족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 기록에 보면 한 1970년대쯤 부산시 문화상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문화상 받을 때 주민등록 등본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가족 내력이 있어요. 아들이 3분 계신데 2분은 돌아가시고 셋째 아들이 살아 계시는 것도 있는데 이분도 이사를 가셨는데 저희 모로는 찾을 재간이 없어요. 비대위에 부탁을 해서 행정적인 기능으로 연구에 필요하니 좀 추적을 해달라 이래서 행정의 기능으로 그분을 셋째 아들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아버지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그 책을 내드리고 나니까 당시 그 PDI 아마 발간사에서도 이분들을 우리가 진작 챙겨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하는 그런 규절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억을 이렇게 묶어서 책을 한 건 내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보답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셋째 아들이 그때 병상에 계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조금 위대한 거는 알았는데 이걸 뭐 내는 아들이 못나서 우리 아버지 위대하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한 기록을 보니 정말 좋아 죽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참 그 연구 성과물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네, 김영규 교수님. 예, 뭐 여러 쌤들 그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뭐 거기에 어떤 그 이제 생각들을 좀 이제 보태자면 아까 이제 우리 장현정 우리 그 쌤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부산에서 이제 늘 저도 뭐 전에 이제 글이나 이런 거 쓸 때 그 생산과 이제 기획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가 있다면 이제 관광을 이제 해설하거나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비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테마들이 상당히 소중하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늘 좀 이 부산에 있으면서 그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과 생산 문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기획하느냐. 저는 이제 오래전에 박노자 선생이 쓴 글을 보면서 오슬로는 굉장히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신문이 뭐 2, 30가지 아니면 작은 것까지 뭐 수십 가지가 있고 출판사가 또 수백 개가 있고 오슬로라고 하는 데서는. 그래서 이 부산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화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들은 늘 이제 아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현전 선생님이 이제 호밀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좀 퍼뜨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전에부터 언젠가는 저도 한번 출판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어서, 이게 출판과 관련된 뭐 이 편집이나 디자인을 배우려고 하니까 다 서울에다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판 편집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이런 기획과 생산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문화재단에 그 당시에 남성우 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사실은 이제 부산학 연구센터에서 지금 이 만들어낸 성과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이제 부족함도 많이 있고, 한편 읽을 때는 좀 아쉬움이 늘 매년 이렇게 있는데, 그 성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사실은 20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 하나의 센터가 냈다기보다는 뭐 거의 부산학 연구소 수준의 어떤 작업들을 해낸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것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가져갈 건지, 이런 생각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향후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저도 특히 삼복도로 부분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거나 거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담론화시킨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삼복도로나 피난수도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참 창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한 몇 군데 이렇게 뭐 부산의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같이 관여했었고, 또 과거의 창으로 미래를 보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부산에 살지만 부산 출신이 아니면서 부산에 와서 사시는 분들, 부산에서 한 30년, 뭐 20년, 30년 사시는 분들, 이훈상 쌤이라든지 강신준 쌤이나 이런 이제 분들이 부산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부산학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부산학이 묘하게도 이제 로컬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다.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얘기 그 당시에 그 뭔가 질의응답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성찰 비슷한 게 탁 들어왔던 게, 강신준 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막스 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번역하시는데, 이게 부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하는 작업을 부산에서 이렇게 만약에 아카이브 구성을 시킨다든지 그걸 연구소로 뭔가 만들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막스를 연구하려면 부산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막스 연구하려면 일본도 동북 토호쿠 지역으로 가야 그쪽에 자료들이 다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진 데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 간다. 부산도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이게 뭐 막스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연구 아이템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 지적을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산을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혼상 쌤 지적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뼈아팠던 게, 부산은 골목대장은 많은데 대가가 없다.
좀 굉장히 뭔가 뼈아픈 이제 얘기로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산이 좀 들어서 부산 문화가 어떻게 좀 더 창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는 많이 좀 생각이 돼서 그런 연구 생각물들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저희 센터가 있는 거고 저희 센터가 그 중간에서 요 두 분들을 잘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해를 좀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고민으로 좀 모셨는데 이게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좀 양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저희 센터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었던 말씀 더 있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그 손민수 대표님부터. 네, 이미 사실 엄청난 연구 성과물들이 나와 있고, 거의 뭐 이제 거의 뭐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성과물이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부산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부산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요즘 조금 논의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증산설이다, 뭐 자성대설이 맞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요즘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요즘 뭐 자성대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짐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학을 연구하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연구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요즘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한 군데 이렇게 붙박이처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다 다니다 보니까 요즘 좀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문화재 해설 관련된 그런 안내판들의 오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해설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간판만 가리하지 내용은 동일한데 문제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문장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전수조사라든가 좀 연구를 좀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더 시민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연구 성과물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거의 다 비매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좀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사전 신청제라든가 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정말 좀 받아보고 싶은데 못 받아본 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인 이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교수님들 말씀 또 쭉 듣다가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부원장님 강의 또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 성과물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피난수도도 말씀하셨고 산복도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산복도로와 피난수도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산여행특공대라고 하는 회사는 개인 회사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특혜 논란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일을 아무도 안 해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연구 성과물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어떤 그런 문헌적인 어떤 그 출판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실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산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저희가 열고 있다라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미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뭐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의지로 많은 성과를 그 해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건지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약간 숙제처럼 좀 막 머리를 짜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챗GPT도 한번 돌려봤었어요. 전 세계 지금 지역 연구가 어떤 트렌드이고 거기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는 학제적 연구, 융복합 연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이렇게 막 많은 그 경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 공동 참여 연구랑 그다음에 공동 설계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이미 부산연구원의 부산학센터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온 것은 뭐냐면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사실 알다시피 국가라고 하는 국민국가가 갖고 있는 그립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쪽에선 글로벌, 한쪽에선 로컬 이렇게 되면서 취향이라든지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SNS나 어떤 스마트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좀 부족주의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부산이 언제까지 서울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의식하면서 뭘 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코하마라든지 까오슝이라든지 어떤 공통점 내지는 뭐 뭔가를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냥 잘 모르지만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책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 연구 결과를 시민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산연구원에서 계속 이렇게 메일을 또 보내주시고 시각화된 자료로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보내주셔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뭔가 어떤 그 굉장히 그냥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연구 결과라는 건 되게 복잡하고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만한 시간은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뭐 브리핑이라는 말 자체가 요약한다라는 뜻인 것처럼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뭐 문화도시라든지 뭐 그 다양한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곳곳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 민간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이건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좀 떠먹기 좋게끔 가공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뭐 연구자의 노령화, 젊은 연구자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좋은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산학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을 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왔다. 그동안 역사학이나 어떤 분야든지 부산학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면 잡을 구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학에서도 민족사를 쓰지 않으면 그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부산학과 관련된 박사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정말 뛰어난 연구자들을 부산학 연구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이제 연구소 작업을 하면서 사실 많이 봤는데 그나마 이제 뭐 HK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산학으로 박사를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사람이 이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기관으로 갈 건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사실은 그 지역이 중심인데 우리는 부산에 살지만 늘 지역이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그래서 저는 부산학은 그동안 열정으로 이루어져 온 학문이다. 제도가 없이. 그래서 열정의 부산학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처럼 정책 인문학으로 가려면 제도가 이제
구축돼야 된다. 그런 게 정책인문학과 제도, 뭐 이론 이런 게 좀 더 이제 결합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좀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은 여전히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편으로 이제 제가 한 2000년대 부산과 관련된 글들을 여러 편 쓸 때는 굉장히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20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으로 많이 전문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걸 종합할 수 있는 쪽에 뭔가 연구들이 조금 이제 나오는 방향이 좀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론적 시각이 또 너무나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론과 전문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제 연구나 이런 종합적인 탐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장현정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그 세계학으로서의 부산학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세계학으로서의 부산학, 이런 차원. 뭐 그와 관련된 주제로 해서 저도 뭐 일종의 부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 오던 과정은 사실은 토박이보다도 끊임없는 이주어였던 역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주로서의 부산학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은 부산은 100년 전 같으면 지금 인구의 10%도 아니고 10%도 아닌데 90%가 밖에서 왔는데, 이런 부산의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이 정체성이 이런 이주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탐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점들을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영범 교수님. 네. 지금 부산학 연구센터에서 원장님도 계시고 부산학의 지속 가능성, 체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부산학의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이 BDI 부산학 센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관의 역할 또는 민간의 역할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산시의 그 관의 역할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민의 역할에서는 조금 더 버겁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우리 그 부산학 연구센터에서 대강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고 또 부산 브랜드를 높여가는 이런 연구들을 해 오시는데, 실제는 아까 그 권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인간의 삶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명제를 먼저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분명히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온 위대한 창조물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라는 영역에 살고 있다. 2023년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를 형성을 해온 역사에 대해서 너무 표피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표피적으로 가는 거는 이런 역사를 지금 써온 데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의 어떤 백서라든지 아니면 시정 백서 이런 부분인데, 또는 그 부산시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만드는 소위 이제 관찬의 역사서 이런 데 보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이 부산에 필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고뇌를 하고 어떻게 해서 선택을 했고,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어떤 길을 따라서 구조물을 세우든 정책을 만들든 이런 데 대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그런 기록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찬의 역사에 없어요. 이게 이제 혹시 우리가 사적으로 만든 그런 개인의 기록 이런 데 보면은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지금 부산시의 역할로 보면은 이런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도시를 형성해 오면서 도시를 형성해 온 사람들의 그때의 기억 또는 판단, 결정 과정, 고뇌 이런 걸 부산시에 이렇게
맡겨서 찾아낸다 하는 거는 부산시에는 그런 DNA가 없어요.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도 부산시에서 잠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부산시 안에서도 이런 기구의 움직임을 보면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건 어떻게 불경지에 드는지 그런 인식이 들 정도라고요. 우리가 그 조선 왕조실록 이런 데 보면은 초분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 우리 행정의 풍토에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감추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도 지금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또 오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문학 이런 걸 연구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온 도시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피조물 이런 거는 30년 전 아니면 20년 전 그 당대 부산 사람들이 선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만든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으로 그때 어떤 어려움을 느껴서 아니면 어떤 걸 기대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하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아주 찾기도 어렵고 이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하는 지금 이름 그린시티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살면서 저는 부산에서 만든 부산시가 만든 신도시의 우수성 아니면 탁월함 이런 걸 100%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신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올 때도 또 여기 올 때도 광안대교를 타고 왔는데 광안대교도 이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거든요. 길이가 상당히 긴. 이런 데의 부산시의 역사를 부산시가 백서나 아니면은 또는 시사나 아니면 공사지나 이런 데 보면 아주 표피적으로 공사 기간, 다리의 길이 아니면 이 다리의 목적, 지금 기대 효과, 또 해운대 시지가지 하면은 전체 면적, 공사 기간은 어떻고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아니면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한 분들이 생각을 읽어야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해서 오늘 실패한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고 성공한 부분은 또 선조들이 위대한 유산으로 이렇게 전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이걸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싶은데 실제는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를 보는 시각은 문명 비평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론이고 하나는 부정론인데 긍정은 도시 비평하는 책의 제목에도 도시의 승리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는 도시의 실패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의 승리하는 건 도시가 경관도 화려하고 생산력도 높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심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는 빈곤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많은 약점을 또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도시의 성공이나 도시의 실패에 대해서 부산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부산도 자랑할 만한 어떤 유산도 많이 있고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예. 당장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부산시가 어떤 결정을 선택하라고 어디에 어떤 건축물 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부산시에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고뇌 속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공법을 택했는지 이런 걸 보면 참 정말 위대한 선조들이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제가 80년 중반에 이제 파리를 처음 한번 가봤는데 파리에 가니까 처음 가보고 싶은 데가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개선문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샹젤리제 하는 콩코드 광장까지 거기 프랑스의 그 국가 상징 거리인데 노변 카페 앉아서 이렇게 맞은편 거리를 보니까 건물의 높이가 똑같더라고요. 한 2km 가는데 지붕의 마감 처리가 똑같더라고요. 45도로 딱 꺾어서 오스만 스타일이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국가 상징거리라서 앞에 저렇게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뒷날 에펠탑으로 올라갔어요. 에펠탑에서 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인 거리가 이렇게 가고 저는 그 거리만 이렇게 가로의 거리만 방사형, 세로의 거리만 방사형 이런 줄 알았는데 높은 데서 보니까 그 거리와 거리는 새길도 전부
똑같은 기점으로 종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런 도시가 있는가 싶어. 그때는 문화유산 해설이라기보다 대강 가이드 해주는 분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파리에 유학 가 있는 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파리의 도시가 여기 북한에서 보기 힘든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도시의 통일성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도시가 있느냐 이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게 나폴레옹, 우리가 그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오스만이라는 사람에게 파리 시장의 자리를 줘가지고 파리 도심을 정비를 해라. 그리고 정비를 한 결과가 크게 목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도시의 통일성, 이거 그 아주 장점이 많은 그 부분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아니 그 파리의 그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서라니 이랬더니, 나폴레옹도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집회와 시위를 무서워했답니다. 파리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지붕도 똑같게, 거리도 이렇게 방생으로 해가지고 골목골목도 전부 넓게 도로를 일자형으로 딱 펴놓으면 누가 시위를 하면 바로 눈에 띄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진압하기 쉽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리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황제도 이렇게 단두대에 목에 걸고, 아니면은 프랑스 인권 선언을 이제 채택을 하고 국기에 자유평등 박애 이런 어떤 목표를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그런 좀 문화적이랄까 그 민족적인 기질, 이런 걸 선뜻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그 중요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적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70년 전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부산에 교훈을 얻어야 될, 아니면은 반성을 해야 될 그런 피조물들이 한 30년, 20년 전에 지나간 거라도 BDI, 우리가 부산학의 이름으로, 도시문학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런 공포를 택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부산학의 영역을 도시문학 이름으로 확장시킬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7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이렇게 좀 저희가 아니,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여튼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그 부산학 지금 우리 그 성과물 과제들 지금 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3권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준비 기간부터 연구 집필 시간이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이게 보통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이에 이게 막 공격으로 굶고 먹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편집도 그렇고 2년 단위로 요거를 갖다가 하면은, 물론 뭐 회계 절차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걸 해결한다고 볼 때 2년 단위로 이걸 모집을 해가지고 시행 첫 해만 1년 텀을 두고 껴넣기로 이렇게 계속하면 똑같이 돌아간다 아닙니까? 2년 단위로, 그죠? 2024년이니까 2026년에 25년은 쉬고 26년에 하고 27년은 미리 그 2년 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좀 연구 시간을 주고 생산물을 제대로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게 이렇게 후리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은,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우리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과물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그 글쓰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은 뭔가 거술하고 이렇거든요. 그게 어떤 퀄리티가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진에는 시인 작가들, 부산에 글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의도적으로 좀 참여를 시켜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도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말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연구원에서 이때까지 다양한 우리 부산에 대한 연구들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부산연구원이라든지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부산대학교 민족 연구소 이런 데 등등에서 나온 각종의 다양한 저서들을 저희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뭐 손민수 대표님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대중서의 어떤 그런 것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중서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카이스트 교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정재승 교수입니다. 그분만 뇌과학자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대중적인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그분이 각인이 깎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도 큽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연구원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 같은 것들, 연구 성과들이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서의 발간이라든지 이번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내용을 또 가지고 내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더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저기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서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 과감하게 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나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갔었는데요. 로마에 딱 4일, 다른 데 안 가고 딱 피렌체에 4일, 그리고 베네치아에 4일 이렇게 나흘씩 딱 있었습니다. 자유여행을 했었는데 물론 그 이탈리아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또 다른 궤적이 있어서 그죠? 예, 통일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다른 문화라든지 역사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너무나도 비주얼적으로도 다른 거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제2의 도시 이런 거 타이틀이 지금 필요한 때도 아닌데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공주에 저희 문화관광에서 답사를 갔는데 공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백제문화권, 유네스코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공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 수도는 우리는 많이 찾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막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보는 우리 부산의 모습 우리 부산에 대해서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관광의 트렌드하고 우리가 연구원이라든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의 어떤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연구라든지 외부에서 보는 우리 부산에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좀 촘촘한 조금 연구가 되어서 계속 나와 있는 자료도 좀 더 다시 정비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면 저희가 최신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손 대표님 말씀마다 저도 그런 자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이후에 PDF 파일로 요즘은 또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절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질문 각각 3개씩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에 보내드렸죠. 이제 보내드리면서 과연 이걸 1시간 20분 동안 다 소화하고 시간 남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질문을 다 소화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아마 이제 저희 뭐 기획해 주시는 기획위원분들도 그렇고 활용해 주시는 이제 분들도 그렇고 좀 서로 이제 이런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또 고민의 연결이 좀 많이 필요했었다, 많이 고팠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고 이런 자리를 좀 더 앞으로 계속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 얘기는 좀 마쳐야 되니까 네 짧게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시간이 좀 남으면 저 뒤에 김영균 원장님 와 계셔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말 내지는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김영균 원장님 말씀은 저희 이후에 식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